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 최대의 위기를 맞은 여성입니다. 저는 올해 결혼 6년 차가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지낸 시간은 19년이나 돼요. 남편과 저는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시작된 남편과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건 우리가 서로를 이성이 아닌 동성 같은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에게 저는 그저 여사친이었고 제게 남편은 단지 남사친일 뿐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오랜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형제나 부모보다 서로를 더 잘한다고 자부해요. 심지어 서로의 연애사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 중에 아무리 화가 나도 서로의 연애사는 건들지 않아요. 무언의 약속처럼 말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모르긴 해도 1년도 못 살고 이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기처럼 여겼던 과거 속 인물이 저희 집에 제 발로 찾아왔지 뭐예요. 아주버님의 결혼 상대자로 말이에요. 남편의 첫사랑은 잔잔한 호수에 던진 짱돌처럼 우리 부부의 평온한 결혼 생활에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온 집안이 뒤집히는 사건을 일으키고야 말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왕벌 하나로 인해 쑥대밭이 될 뻔했던 저희 집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저희가 다니던 학교는 남녀공학의 합반이었기 때문에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거든요. 같은 반에서 1년 동안 수업을 받긴 했지만 제가 남편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 건 1학기가 다 끝나가던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워낙 눈에 안 띄는 학생이어서 그랬어요. 지금은 180cm가 훌쩍 넘는 장신이지만 그때만 해도 엄청 작았거든요. 여자인 저보다도요. 게다가 성적도 그냥 그렇고 운동신경도 그저 그래서 딱히 시선이 가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는 워낙 활달한 성격인데다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체육부장으로 반대항 반야구나 달리기, 피구 경기들을 통해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일찍부터 저를 잘 알고 있었더라고요. 서로 다른 성향이었던 우리가 친해지게 된 건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학교에 와보니 제 책상 서랍에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게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엔 행운의 편지라고 해서 3일 내에 받은 편지 내용을 똑같이 베껴서 타인에게 보내야 행운이 찾아온다고 하는 장난이 있었는데 이 편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저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보낸 고백 편지더라고요. 편지 끝에는 남학생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 이름이었죠.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그날 이후 남편한테 장난을 걸곤 했어요. 괜히 지나가다가 툭툭 치기도 하고 남편이 먹고 있는 과자나 사탕도 뺏어 먹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얘가 미쳤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보곤 했어요. 아니, 나 좋아한다고 편지까지 보낼 때는 언제고 이렇게 쌩까나? 이거 아주 괘씸한 놈이네. 내심 서운했던 저는 수업이 끝나고 남편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교문을 나서자마자 남편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한마디 했죠. 야, 권성훈,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니까 할 말 있으면 내 앞에서 직접 해. 괜히 편지 나부랭이 보내지 말고. 할 말 없는데. 그리고 내가 언제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 와, 이게 완전 시치미를 떼네. 체육 시간에 내가 발려고 하는 거 보고 반했다며. 나 주려고 하갈도 접고 있다며. 네가 편지에 쓴 내용인데 설마 기억이 안 나는 거니? 얘 진짜 웃기는 애네.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난 그런 편지를 쓴 적도 없고 너한테 반한 적은 더더욱 없어. 내가 쓴 편지 확실해? 혹시 6반 권상훈이 보낸 거 아니야? 순간 뒷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6반의 남편과 동명이인이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간 남편의 반응을 보니 이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이나 눈빛이 아닌 게 확실했어요. 되려 제가 자기한테 장난치는 게 귀찮다는 식이었거든요. 상황 파악이 되자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만약 그때 남편이 저를 놀리기라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차분하게 저를 달래주었어요. 6반 상훈이 괜찮은 애야. 나랑 국민학교 같이 다녔는데 축구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해. 게다가 착하고 너랑 잘 어울릴 거야. 너도 운동 잘하잖아. 남편은 제게 고백 편지를 보낸 친구 칭찬을 하면서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그저 키 작고 운동도 공부도 별로인 같은 반 친구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 괜찮은 사람 같더군요. 여자친구들이랑 있을 때보다도 말하기도 편하고 사소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서 삐치거나 하지 않아서 특히 좋았어요. 제가 말을 좀 툭툭하는 편이라서 동성 친구들 중에 마음이 어린 친구들은 제 의도와 상관없이 종종 서운함을 느끼곤 하더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남편은 저랑 찰떡궁합이었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남자들 사이에선 덩치 크고 힘세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복종시키려고 하잖아요.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 사슬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고 운동에 소질 없던 남편은 늘 힘이 센 남자애들 사이에서 놀림감이나 장난감 취급을 받곤 했대요. 그런데 저랑 놀 때는 그런 걱정이 없으니 좋았던 거죠. 비록 성별은 달랐어도 영화 취향도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해서 다른 고등학교에 배정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베프로 지냈어요. 운동을 잘했던 저는 사회체육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해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말았죠. 딱히 공부에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하는 학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아쉬움은 없다고 하더군요. 난 어차피 대학에 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상관없는데 부모님이 벌써부터 재수학원 등록하라고 난리셔. 형은 의대생인데 동생인 너는 대학도 못 가면 그게 왼 쪽팔림이냐고 말이야. 우리 엄마 소원이 뭔 줄 알아? 큰아들은 의사 만들고 작은아들은 약사 만드는 거래. 형이야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지만 나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약사가 되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아, 재수학원 다닐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군대 가버려. 군대 가서 뭘 하고 싶은지 생각도 좀 하고. 어차피 갈 거라면 먼저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저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었는데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자원입대를 해버렸어요. 그 일로 남편네 집은 난리가 났었죠 뭐.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자기 계획대로 키우려고 하시는 분이라서 남편의 반항은 어머님한테 큰 충격을 안겨주었거든요. 부모 인생과 자식 인생은 별개라는 걸 어머님은 인정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자식을 위한 일이 아닌데 말이죠. 부모님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군대에 자원 입대해버리자 남편의 군복무 기간 동안 시부모님은 면회도 한 번 안 가셨어요. 그렇게 된 데는 제 잘못도 있어서 제가 대신 군부대를 오가며 남편의 가족 역할을 해주었어요. 남편은 군복무 중에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었어요. 내무반에서 즐겨보던 드라마 한 편이 남편의 진로를 결정해 주었거든요. 한때
현빈 열풍을 일으켰던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주인공인 삼순이가 파티샤였어요. 그걸 보고 남편은 파티샤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툭하면 제게 연락해 면회 올 때 관련 서적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군복무 중에 제과 제빵사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곤 제대하자마자 학원에 등록해 실기를 배우고 자신이 원하던 파티샤가 되었죠. 물론 바로 된 건 아니고 몇 년간 견습 생활도 하고 열심히 번 돈으로 일본에 있는 제과학교를 졸업한 후에야 온전한 파티샤가 되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몇 번의 연애를 하고 실현을 당하면서 자기 인생에 여자는 없다고 일에 빠져 살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도 하곤 했죠. 남편이 좋아했던 여자들 중 특히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주버님의 결혼 상대인 손이 동서였어요. 형님은 남편이 견습 생활을 하던 가게 단골 손님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역시나 여자여자한 느낌의 형님은 묻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어요. 하얀 피부에 마르고 가는 체형, 거기다 사근사근한 목소리와 상냥한 말투는 여자인 제가 봐도 혹할 정도였거든요. 당시 형님은 남편이 일하던 가게 근처에서 꽃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일반 꽃집은 아니고 수강생들도 가르치는 곳이었죠. 꽃값도 되게 비싸게 받고요. 아무튼 형님한테 첫눈에 반한 남편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형님이 하는 꽃꽂이 수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보니 온통 남자들이었다는 거 있죠. 다들 목적은 꽃꽂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형님이랑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온 사람들 같더래요. 그런데 다들 학벌들도 대단하고 직업도 좋고 연봉도 높아서 남편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나와버렸죠. 남편은 그때 처음 공부 안 한 걸 후회했다고 하더군요. 첫사랑을 허무하게 짝사랑으로 끝낸 남편은 견습 생활을 하던 2년 반 동안 가슴앓이만 하며 가끔 손님으로 찾아오는 형님을 바라봐야만 했어요. 그러다 유학 자금을 다 모으자 일본으로 떠나면서 다니던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송별회 자리에서 여자 사장님을 통해 형님에 대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물론 그때는 그 소문의 주인공이 형님인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래도 상훈 씨는 딴 데 눈 안 돌리고 일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사실 처음엔 상훈 씨도 얼마 안 가서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거든. 네? 제가 왜 그만둬요? 백이 매겠어. 아, 남자들이 어쩜 하나같이 그리 똑같은지. 일하러 들어온 남자 직원들마다 그 여우 같은 기집애한테 홀려선 반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고 나가지 뭐야. 실현을 당했대나 뭘하나. 그 여자는 애초에 수강생 늘릴 생각으로 접근한 건데 그걸 사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뭐. 고년이 얼마나 이 속이 뻔한 년인데 이런 일하는 직원을 만나주겠어? 사람 딱 보고 급을 나눠서 수강생으로 불러들일 놈, 애인도 뭐도 아니면서 가끔 불러내 쇼핑용 지갑으로 써먹을 놈, 썸 좀 타면서 돈 뜯어먹을 놈, 아주 기가 막히게 관리하는 여자라고. 완전 여왕벌이라니까.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해요. 누긴 누구야. 길 건너 꽃. 아니다. 괜히 그 여자 소문냈다간 나도 슈퍼집 아줌마처럼 괜한 소송에 휘말릴지 몰라. 암튼 이 동네에 못된 년이 하나 있어. 그렇게만 알아둬. 똥 누고 뒤에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하게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그렇게 그날 일은 남편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고요. 그 후로 남편은 몇 번의 연애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매번 몇 달 못 가 헤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의 하소연도 다 들어주고 연애 상담도 도맡아 해주었죠. 그럴 때마다 매번 나왔던 사람이 바로 남편의 첫사랑, 형님이었어요.
아직도 그 동네에서 꽃집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둥. 혹시 누군가 만나 결혼은 하지 않았나 모르겠다는 둥. 가망은 없었겠지만 한번 고백이라도 해볼 걸 그랬다는 둥 미련을 떨어댔죠. 그럴 때마다 저는 거의 거품을 물어가며 그 여자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남자들은 청순한 여자 겉모습에 반해서 혹하는데 그거 다 가면이고 가식이야. 여자들끼리 있어봐. 걔들 본성 다 나온다니까. 생각해봐. 꽃꽂이 수업에 여자 수강생은 하나 없고 죄다 남자들 뿐이라는 게 말이 되니? 실력이 아니라 외모로 수강생 끌어모으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여자는 있고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 아니다. 넌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 누나가 직접 괜찮은 여자 골라서 소개해 줄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있어, 동생. 누가 보면 제가 진짜 제 남편 누나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남편의 연애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어요. 그런데 이건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남편도 제 연애사에 엄청 참견을 했거든요.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한다면서 몰래 데이트 장소까지 따라 나오기도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흥신소 직원처럼 뒷조사도 해오곤 했으니까요. 주변에선 이런 우리 사이를 두고 다들 혀를 내둘렀어요. 야, 너 언제까지 상훈이랑 다닐 거냐? 너 걔랑 있으면 제대로 된 연애 절대 못해. 연애만 못하는 줄 알아? 결혼도 못해. 니들 둘이 결혼할 거 아니면 서로를 위해 이쯤에서 헤어져. 내가 남자라도 여자친구 옆에 상훈이 같은 남자가 떡 버티고 있으면 연애할 맛 안 날 것 같거든. 그렇잖아. 내 여자 옆에 멀쩡한 놈이 친구랍시고 딱 붙어선 오만 참견 다 하고 있는데 기분이 좋겠냐? 그동안 제 연애가 잘 안 된 건 상훈이 탓이라는 친구의 말에 그 자리에선 헛웃음을 보였지만 내심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동안 내가 만난 남자들 말은 안 믿어도 상훈이 말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거든요. 세상 남자는 아빠 빼고 다 늑대라지만 상훈이만큼은 예외라고 생각도 했고요. 남자친구 없이는 살아도 상훈이 없이는 못 살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지자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남자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동안 동선 친구로 느껴졌던 상훈이를 이성으로 느끼게 해주었으니까요. 생각이 순식간에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상훈이가 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당시 남편은 일본에서 제과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얘가 몸이 안 좋은지 목소리가 확 갔더라고요. 밥은 먹었냐니까 해먹을 힘도 없고 나가서 사오기도 귀찮아서 그냥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울컥해선 급하게 항공권을 구해서 일본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거리가 있어서 그런가 제가 도착했을 때 많이 나아서 거의 멀쩡하더라고요. 아픈 친구 간호한다는 핑계로 달려간 건데 그 이유가 참 무색해졌죠 뭐.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친구 사이를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아파 보니 부모님보다도 제 생각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도 늦게 서로에 대한 감정을 알게 되긴 했지만 함께 지내온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사귀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금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 식을 올리자고 약속했거든요. 남편이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게 되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당장 부모님들께 알리고 식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결혼 자금도 만들고 언제쯤 식을 올릴 건지 계획을 세운 거죠. 데이트 자금도 줄여가며 적금을 들고 수시로 발품을 팔아가며 전셋집 시세도 알아봤어요. 그렇게 준비를 한 지 딱 3년 만에 우리는 결혼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남들처럼 결혼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를 마친 거라서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그렇고 딱히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양쪽 집의 이유가 너무도 달랐죠. 저희 집에서는 제 결정을 믿었기 때문에 반대를 안 하셨고 시댁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제 남편이 당신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제빵일을 택했을 때 이미 포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직 의사인 큰아들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 같았어요. 자기 아들 혼사에도 그리 냉담하니 며느리라고 제대로 대접해 주셨겠어요. 전요,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괴롭힘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제게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냐면요.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두 분이 각자 약속이 있으시다고 집을 비우셨을 정도예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고작 개모임과 골프 약속이더라고요. 제가 출산을 했을 때도 저희 시부모님은 병원에도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이 100일을 앞두고 잠깐 저희 집에 들러 아이 옷과 돈 봉투를 주고 가신 게 다였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순 없죠. 무시당한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시댁의 무관심이 편하고 좋기도 해요. 명절 때 안 가도 되고 생신 때도 계좌로 용돈만 붙여드리면 되니까 만나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거든요. 시댁에 안 가고 남는 시간에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거리를 확실히 두고 지내던 우리 부부는 갑자기 시부모님 호출을 받고 본가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조우하게 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남편의 첫사랑이 저희 아주버님 손을 잡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나타났거든요. 저는 형님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죠. 예전에 남편이 견습생 생활을 할 때 저도 몇 번 가게에 찾아갔다가 손님으로 온 형님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내 남편의 첫사랑인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형님을 보자 심장이 벌컹벌컹 뛰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가 이럴 정도인데 첫사랑을 형한테 뺏긴 남편 심정은 어땠겠어요? 남편은 형 내외에게서 시선을 피한 채 굳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감정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조용하던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시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목소리 톤까지 높이시곤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셨어요. 의사 아들을 둔 부모들이 대개 그렇듯 저희 시부모님도 잘난 아들 앞세워 새로 들을 며느리한테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이셨나 봐요. 그래서 있는 집 자식을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었는데 아주버님이 좋은 혼처 마다하고 시부모님의 기대에 안 차는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시부모님은 집안 형편도 그렇고 특히나 직업을 성에 안 차하셨죠. 꽃집을 한다고? 그럼 대학은 나왔고? 설마 전문대나 지방대 같은 거 나오고선 대학 나왔네 할 건 아니겠지? 알다시피 우리 정훈이는 명문대 의대 출신이잖니. 그러니 며느리감도 그에 걸맞는 상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조하듯 따져 물으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형님은 세상 가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사실 형님이 주변에 대학을 나온 것처럼 말하고 다녔지만 실은 모대학 평생교육원 출신이었거든요. 뭐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요. 암튼 온갖 트집을 잡는 시어머니 앞에서 이미 형님한테 푹 빠진 상태였던 아주버님은 어떻게든 방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다는데. 상희씨,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우리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해도 내가 좋다면 무조건 오케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엄마, 나 슬슬 화나려고 하니까 그만 좀 하세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데려와도 저런 여자를 데려와. 오 여사가 소개해준 땡땡씨랑 큰딸도 마다하고 고작 꽃집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네가 왜 이런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엄마는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설마 반반한 얼굴에 반해 그러는 거니? 그런 거야?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나 허락이고 뭐고 없이 결혼할 겁니다. 상훈이 결혼할 땐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나 때는 왜 이러세요? 그야, 네가 상훈이랑 갔니? 우리가 너한테 거는 기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상훈이야, 일찌감치 지멋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간 놈이고 너니 날 이때까지 네 아빠랑 내 뜻대로 바르게 차려준 애 아니니. 그리고 작은 애는 변변한 산현대 대학도 나왔고 더군다나 조부가 번화가에 건물도 한 채 가지고 계시잖아. 지들이 살다가 꼬꾸라져도 도움받을 구석에 있는데 왜 반대를 해? 고졸인 내 아들보다 학벌도 훨씬 나은데 오히려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지. 어머니 말씀에 순간 웃음이 빵 터졌어요. 그간 저희 사는데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저희 할아버지 부동산까지 꿰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빼먹을 거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기고 계신 건지 원. 이날 어머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은 결혼을 감행했어요. 너무 다급하게 결혼 날짜까지 잡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남편의 첫사랑이라는 형님이라는 사실을 숨기게 되고 말았어요. 얘기할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아무래도 남편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하루는 슬쩍 협력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걱정과는 다른 얘기를 꺼내놓더라고요. 실은 나 형수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 나 일본에 있을 때 말이야. 너랑 사귀기 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던 거 기억나? 그때 전에 일하던 가게에 인사하러 갔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나 송별회 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꽃집 여자라고. 물론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라서 다 믿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 형이랑 결혼하겠다고 나타나니까 그 일이 좀 걸리긴 해. 형이 잘 알아보고 하는 결혼이겠지?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어머님이 나서서라도 알아봤을 거 아니야. 결혼 날짜까지 다 잡은 마당에 이제 와서 형님 뒷조사라도 해보시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쩌냐? 뭐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입 다물어야지 뭐. 그나저나 자긴 괜찮은 거지? 야, 나 이미 유부남이야. 자식까지 있는 사람한테 무슨.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진짜 형수님 좋아했던 건 한순간이었으니까. 그리고 진짜 좋아했다면 그렇게 고백도 못하고 끝냈겠냐? 내가 용기 있게 선택한 건 너야. 그러니까 괜한 생각하지 마. 남편이 그러란다고 그래지는 건 아니지만 뭐 어쩌겠어요. 남편 속에 들어가 형님에 대한 기억을 박박 지울 수도 없는 걸. 그래서 일단은 묻어두기로 했죠. 지금까지 시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둘째 며느리로 살았던 저는 형님이 등장한 시점부터 어머님이 인정해준 유일한 며느리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물론 제 입장에선 썩 좋지만은 않은 일이지만요. 이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살든 관심도 없던 시부모님이 형님이 집에 들어온 뒤로 수시로 귀찮게 하셨어요. 그간 명절 때면 두 분이 해외여행을 떠나시곤 했는데 갑자기 명절 아침부터 차례상을 차리라고 하시지 뭐예요. 그건 못마땅한 맏며느리의 길들이기의 일환이었는데 덕분에 곁들이로 저까지 그 노동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런데 형님이 보통 여우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못마땅한 티를 팍팍 내시는데도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사근사근하게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입속의 혀처럼 어머님 듣기 좋으실 말만 골라 하는데 와, 이 분야에 학과가 생긴다면 단연 학과장 타이틀을 먹고 들어가겠더라고요. 거기다 어머님한테 드릴 백이며 구두
화장품 등을 명품으로 사 나르는데 형님 씀씀이를 보고 좀 사는 집 자식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부 엉뚱한 놈 지갑에서 나온 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끊임없는 선물 공세에 결국 어머님은 형님한테 넘어가 버리셨고 또다시 저는 예전처럼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물론 저한테는 그게 더 좋았지만요. 비록 친정도 시댁에 비해 많이 기울고 학벌도 아주버님에 비해 많이 기울었지만 형님은 특유의 사람 다루는 솜씨로 어머님과 아버님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고 1년쯤 지나자 온 집안 사람들을 자기 손에 넣고 주무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형님의 호시절이 이어지나 했는데 마침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무렵 아주버님은 대학병원에서 나와 개인 병원을 차리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시댁에선 가지고 있던 땅이며 노후자금으로 마련해 두었던 돈까지 탈탈 털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도 슬슬 형님한테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죠.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니네 친정에서 보태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형님의 친정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시니까 형님이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저한테 찾아와 돈 좀 빌릴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동서, 내가 딱 1년만 쓰고 줄게. 돈 나올 때가 있기는 한데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 동서가 원한다면 내가 이자도 많이 쳐줄 테니까 딱 1억만 빌려줘. 형님, 저희 집 사정도 그리 넉넉하지가 않아요. 둘이 버니까 빚은 없지만 그렇다고 돈 쌓아두고 사는 형편은 아니니까요.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 알아보세요. 누가 동서한테 빌려달래? 동서네 친정 잘 산다며. 정 안 되면 할아버지한테라도 가서 빌려봐. 네? 아니, 내 남편이 개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하는 건데 왜 저희 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요? 우린 결혼할 때도 양가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형님은 표정을 싹 바꾸곤 이러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다 참 어이가 없어서. 남의 일도 아니고 손윗사람이 개헌을 하는데 그 정도 성의도 못 보여줘? 병원 차리면 우리만 좋은 일이야? 가만 보면 동서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체육과 출신이라 그런가? 머리가 안 좋은 걸 테고. 엄마 머리가 안 좋으면 자식들 머리도 별로라던데. 동서도 참 걱정되겠다. 어쩜 그렇게 집안 돌아가는 일에 무신경한지. 그러니 결혼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시어머니 사랑도 못 받았지. 사람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멍청하면 자기만 손해란 것만 알아둬. 돈 안 빌려준다고 대놓고 인성이 어쩌니 머리가 어쩌니 떠들던 형님은 찬바람 쌩쌩 날리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친정 엄마랑 아빠 생신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지 뭐예요. 형님이 외간 남자랑 팔짱까지 끼고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친정 식구나 친척이 아닌가 해서 가까이 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완전 여인 사이더라고요. 형님은 혀 짧은 소리도 자기야를 연발하며 아양을 떨고 있었거든요. 순간 전에 남편한테 들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온 동네 남자들을 소나기에 쥐고 필요에 따라 이용해 먹던 여왕벌 얘기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주머니 안 사람이야. 네가 하는 말 한마디에 집안에 분란이 일 수 있단 말이야. 차라리 업체에 의뢰해서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 증거도 없이 추궁했다간 너만 바보 되는 거 쉽다. 확실한 결과 나오면 그때 네 남편한테든 아주버니한테든 말해도 늦지 않아. 듣고 보니 엄마 말이 맞겠다 싶었어요.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났다간 야후 같은 형님이 발뺌 말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업체에 의뢰를 했죠. 업체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주버님은
개원에 필요한 돈을 다 마련했는지 병원 개원 날짜까지 잡으시더라고요. 형님은 친히 제게 전화해 돈 한 푼 안 빌려줘 놓고 뻔뻔하게 개업씨가 올 생각 말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기간은 흘러 드디어 아주버님 병원 개업식 날이 되었어요. 솔직히 저도 가기는 싫었지만 그 사이 업체에서 들은 결과 보고도 있고 해서 일찌감치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개업식에 가보니 병원이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마침 병원을 접고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선배가 있어서 통째로 인수했다더니 당장 환자를 받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사람들처럼 엄청 들떠 있으셨고 아주버님도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게 텐션이 업된 사람은 바로 형님이었어요. 병원장 사모님 타이틀을 갖게 되니 그렇게 좋았나 봐요. 시종일관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던 형님은 저를 보자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오지 말라고 전화까지 했는데 왜 왔냐는 듯 눈으로 욕을 퍼붓더군요. 제 손에 자기 목숨줄이 들어있다는 걸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사람들이 얼추 모이자 아주버님은 샴페인 잔을 들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박수를 받으며 인사를 마친 아주버님은 저를 보고는 다가와 그러시는 거예요. 재수씨, 정말 고마워요. 잔금 치르는 날까지 돈을 다 마련 못해서 한 걱정이었는데 재수씨가 1억이나 지원해준 덕분에 무사히 병원문 열게 됐어요. 재수씨 친정이 잘 산다는 얘긴 들었지만 1억이나 되는 돈을 선뜻 내줄 줄은 몰랐거든요. 상훈아, 너 정말 장가 잘 갔다. 덕분에 형인 나까지 큰 도움을 받았으니 말이야. 아주버님은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저랑 남편은 뜬금없는 1억 타령을 들으며 의아하기만 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손님들과 인사를 하느라 출입문 쪽에 있던 형님이 사색이 돼서는 저희 부부 쪽으로 다가오지 뭐예요. 순간 아, 그 돈 형님이 내 이름 팔아서 아주버님한테 준 돈이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그 돈은 당연히 아주버님 몰래 만나고 있는 남자한테 받은 돈일 테고요. 그래서 형님이 맞기 전에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 1억이나 드린 적 없는데요. 형님이 1억 빌리러 오셨길래 가진 돈이 없어서 못 빌려드린다고 거절했었거든요. 그럼 그 1억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러자 아주버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그리고는 형님을 날카롭게 쏘아보시더군요. 비록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개업식은 잘 끝났고 손님들도 모두 돌아가셨어요. 남은 건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 그리고 저희 부부뿐이었죠. 그러자 아주버님이 다시 1억 얘기를 꺼냈어요. 당신 똑똑히 말해봐. 1억 재수씨가 준 거 맞아? 그러자 형님은 눈알을 굴리며 횡설수설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던가? 아, 내가 착각을 했던 모양이네. 동서가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친정에 부탁을 했었는데 동서가 해준 돈으로 잘못 말했나 봐. 그 돈은 우리 친정에서 해줬어.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이야. 당신 부모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우리 결혼할 때도 친정 부모님 월세 보증금 내줘야 된다고 당신 꽃집 처분한 돈까지 다 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1억을 내주셨다고? 당신 솔직히 말해. 그 돈 어디서 났어? 나 몰래 또 여기까지 말하던 아주버님은 시부모님 눈치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보아하니 아주버님도 형님의 전적을 아는 눈치더라고요. 결혼 전에 알았는지 후에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결국 그날 형님은 끈질긴 아주버님의 닥달에 이실직고를 하고 말았어요. 얘기 들어보니 전에 제가 봤던 그 남자한테 가게를 차린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1억이나 받아 챙긴 거였더라고요. 형님의 휴대폰에는 수많은 남자들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고 아주버님 몰래 은밀한 문자도 수시로 나눴더라고요. 물론
그 문자들은 다 지워서 처음엔 알 수 없었는데 아주버님이 업체에 의뢰해 문자들을 복구해냈고 그간 형님의 난잡하고 구질구질한 남자 관계가 죄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든 병원장 사모님 자리인데 그냥 순순히 물러날 수 없다며 형님은 끝까지 이혼만은 않겠다고 버텼지만 소송까지 간 끝에 결국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이혼으로 형님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죠. 개원할 때 형님이 보탰던 1억은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아주버님한테 넘어갔거든요. 거기다 이혼 소송으로 변호사비도 날리고 그동안 남자들한테 돈 뜯어낸 것까지 상대 남자들 배우자한테 알려져서 여러 개의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요. 여왕벌의 말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 진심을 이용하고 눈에서 눈물을 뽑은 죄를 이렇게 받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업체에 의뢰해 형님 뒷조사를 했던 건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말았지만 제 손 안 더럽히고 일이 잘 해결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일에 굳이 손 담글 필요는 없으니까요. 끝으로 의대 다니는 큰아들을 애지중지하시던 시부모님은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완벽한 아들 인생에 커다란 오점이 생겼다고 말이죠. 자리보전하시는 와중에도 모든 걸 다 형님 탓이라고 하시며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런 시부모님이 하나도 가엾지 않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차별을 한다 해도 적어도 부모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희 시부모님은 두 아들을 남보다 못하게 차별해 키우셨잖아요. 그의 딸은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 가슴에 못을 박았으니 믿었던 자식을 통해 자신들 가슴에 못 박히는 건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